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대응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은 협상했고 미국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돈을 줬습니다. 30년간 이것이 강대국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330명이 납치됐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협상, 거부, 타협, 거부, 포기, 절대 거부. 한국의 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말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후 특수부대가 출격했고 외교관들이 캄보디아로 날아갔고 전 정부 부처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딥 군사력도 최강이 아닌 대한민국이 어떻게 최강대국들도 못한 일을 해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새벽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MIU 긴급 소집이었죠. 캄보디아발 특급 보고서.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 납치. 한국인 330명. 저는 또 하나의 외교적 타협이 시작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날아온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에드워드 그레이슨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 비세죠. MIU에서 18년간 대테러 분석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제네바 국제안보분석센터의 선임 자문관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인질 사건을 봤습니다. 결과는 늘 비슷했죠. 협상, 타협, 그리고 침묵. 그게 국제사회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룰을 깼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완료. 48시간입니까? 보통 일주일은 상황 파악에만 씁니다. 협상 테이블 만드는 데만 한 달이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쟁 준비였습니다. MIU 분석실이 술렁였습니다. 48시간 만에 TF라니 미친 짓이야. 프랑스 담당관이 말했죠. 330명을 어떻게 구출한다는 거야? 미국 담당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 파일을 열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군정보부가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 각 부처 이해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하나로 뭉쳤다는 겁니다. 30년 경력에서 본 적 없는 속도였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절 멈추게 했습니다. 대통령 직접 지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CNN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Breaking news: South Korea refuses negotiation. BBC도 긴급 편성했죠. 그때 인터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레이슨, 한국 TF와 협력할 분석관이 필요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330명 무력 구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이 안 나왔습니다. 그들의 불가능한 결의가 절 끌어당겼죠. 청와대 발표문이 도착했습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데려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성명서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죠. 납치범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한국 707특임단이 이미 캄보디아로 출발했습니다. MIU 국장이 말했습니다. 48시간 만에 특수부대 투입. 외교 프로토콜 완전 무시. 이들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국가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48시간 후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폴 신분증을 목에 걸고 한국 TF 현지 본부로 향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완벽한 지휘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한국 TF 팀장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진우 대령, 707특임단 출신이었죠. 그의 눈빛은 군인 특유의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타오르고 있었죠. 분노? 아니, 그보다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작전실 벽면에는 거대한 지도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보망을 48시간 만에 구축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4시간 만에 했습니다. 박 대령이 답했죠. 나머지 24시간은 이미 움직이는 중이었으니까요. 한국 국내 반응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SNS는 폭발하고 있었죠.
330명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가족이다. 청와대 앞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원이었죠. 정부를 믿는다. 꼭 데려와라. 이게 한국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저는 평생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고 미국은 책임 공방에 빠지고 프랑스는 시위로 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노를 힘으로 바꾸고 있었죠. 캄보디아 정부 연락관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박 대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협조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국민을 찾을 겁니다. 연락관이 당황했죠. 그건 주권 침해입니다. 330명의 생명이 주권보다 중요합니다. 박 대령은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외교 규칙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였죠. 왜? 규칙보다 생명이 우선이니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납치범들이 중국계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일부 캄보디아 관료들이 연루됐다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외교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사안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박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정부와 완전히 틀어집니다. 제가 말했죠.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1시간 후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관료, 납치 연루 의혹. 국제사회가 주목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박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박사, 우리는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모두 데려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의 신념이라는 것을. 작전 개시 72시간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정보팀이 납치범들의 위치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시엠립 외곽 버려진 공장지대.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캄보디아 경찰이 먼저 움직였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함정입니다. 박 대령이 단언했습니다. 경찰이 납치범들에게 우리 작전을 알렸을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포위한다는 지역과 실제 인질 위치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릴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질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겁니다. 시간이 없었죠. 우리가 직접 갑니다. 박 대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허가 없이요? 외교부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허가를 기다리면 330명이 죽습니다. 그날 밤 11시 707특임단 24명이 출동했습니다. 저도 동행을 자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작전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헬기는 낮게 날았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죠. 대원들의 표정엔 긴장보다 결의가 보였습니다. 한 젊은 대원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인 듯했죠. 아는 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뇨. 하지만 누군가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못 구하면 그 가족은 평생 울 겁니다. 착륙 5분 전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제압은 최소화하되 인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 명도 다치면 안 됩니다. 공장 진입. 예상대로 함정이었습니다. 대기하던 무장 세력과 교전이 시작됐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707대원들이 자신들의 몸을 방패로 쓰는 겁니다. 인질을 지키기 위해서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나중에 제가 한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이니까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30분의 교전 끝에 인질 87명을 구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장소에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주권 침해다. 당장 작전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330명을 모두 찾을 때까지 국제사회가 술렁였죠. 미국은 자제를 요청했고 중국은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구출된 87명 가족들의 감사 인사였죠.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박 대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을.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성한 약속. 87명 구출 후 24시간, 캄보디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현지 시민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옳다. 우리 정부는 부패했다. 프놈펜 거리에 시위대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했죠. 자국민이 외국 정부를 지지하다니. 그때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납치 배후에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이 있다는 거였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가로챈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공개하면 외교 전쟁입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이미 전쟁입니다. 박 대령이 답했죠. 단지 총을 쓰지 않을 뿐이죠. 한국 정부는 증거를 CNN에 제공했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갔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정부 관료가 자국에서 벌어진 납치에 연루됐다니.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자 한국이 또 한 수를 뒀습니다. 캄보디아 ODA 전면 재검토. 연간 2억 달러 지원금이 걸린 문제였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가능성도 흘렸습니다. 이건 경제 제재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외교관이 답했죠.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재계가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지 마라. 48시간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나머지 인질 243명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왜 지금 나타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와 맞서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제 안전도 지켜주겠죠.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메콩강 하류 세 곳의 인질들이 분산 감금되어 있었죠. 이번엔 캄보디아 정부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한국 편이었으니까요. 1차 구출 작전 때는 우릴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면서 한대원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압니다. 박 대령이 말했죠.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동시다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 특수부대도 함께했죠. 물론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세 곳 동시 진입. 저는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1팀 진입 완료. 인질 78명 확인. 2팀 교전 중. 인질 안전. 3팀. 제압 완료. 인질 92명 확보. 6시간의 작전 끝에 243명 전원 구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런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출된 한 청년이 한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박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던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죠. 330명 전원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됐죠. 한국 정부가 특별기 3대를 보냈습니다. 인질들을 데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진, 심리상담사, 그리고 가족들을 태우고 온 겁니다. 가족들을 왜 여기까지? 제가 놀라서 물었죠.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요. 박 대령이 답했습니다. 가족이 직접 데리러 오는 겁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가족들. 330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30년 경력 중 처음으로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나라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너를 구했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온 겁니다. 국빈 방문도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옵니까? 제가 물었죠. 국민을 데리러 왔으니까요. 대통령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공항에서 대통령은 구출된 330명을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4시간이 걸렸죠. 그중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나라가 큰 비용을 치렀죠? 대통령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비용을 따집니까? 그 순간 CNN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국도 이렇게 할까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이 너무 명확해서 말할 수 없었죠. 귀국 비행기에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지킨다는 한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환영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문구가 특별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서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이 사건 후 국제사회가 변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식 자국민 보호 프로토콜이 정식 안건에 올랐죠.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자국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이 제게 말했죠. 이제 모든 나라가 물을 겁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는가? 캄보디아도 변했습니다. 부패 관료 대거 숙청, 경찰 개혁,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복원.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Korean Principle,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국가를 봤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박 대령과 작별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산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웃었죠. 계산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의 본능이어야 하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MI6 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각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였죠.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는가? 330명 전원 구출, 사망자 제로, 72시간 만에 작전 완료. 독일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비용은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비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건 하나였죠. 우리 국민이 맞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미국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사실 더 놀라운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자국민 보호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식 모델이라고 불렀죠.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국민을 지킬 것이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도미노처럼 변화가 시작됐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도 자국민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신화통신이 보도했죠.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 초강대국 중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겠다. 저는 30년 경력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발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정부가 해외 국민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거였죠. 예산은 무제한. 단 하나의 원칙, 모든 국민을 지킨다. 미친 짓이야. 영국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제가 답했습니다. 국민이 지지합니다. 한국에선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봅니다. 2주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가의 역할. 강연장은 꽉 찼죠. 외교관, 학자,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한 교수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을 지킬 순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답했죠. 불가능하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변명일 뿐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한국을 이렇게 옹호하다니. 강연 후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한국의 방식이 옳다고 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무엇인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정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박 대령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레이슨 박사, 당신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죠. 아닙니다. 당신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일 뿐입니다. 사건이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프놈펜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해치는 모든 세력에 경고한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국제법학자들이 경악했죠. 이건 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더 충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자국민 보호연합 창설 제안이었죠. 가입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일주일 만에 37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작은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에겐 희망이었죠. 드디어 우리도 국민을 지킬 명분이 생겼다. 몽골 외교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출된 330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다음 피해자를 위한 기금이었죠. 한 달 만에 1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준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청년이었죠. 왜 기금을 만들었습니까? 저희를 구하는데 국가가 큰 비용을 썼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다른 국민이 위험에 빠지면 이 돈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다니. 이런 선순환을 본 적이 없었죠. 한국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330명의 약속, 우리도 지킬 것이다. 그러자 일반 시민들도 동참했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기금의 자발적 모금이 시작됐죠. 대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삼성, 현대, LG가 각각 1,000억 원씩 출연했습니다. 이건 세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냅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물었죠. 삼성 회장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에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지킨다면 우리도 지원해야죠.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모든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3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영국 대표단 자격으로. 영국 총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레이슨,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냐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죠.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꿨으니까요. 귀국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제목은 The Day Korea Changed the World. 한국이 세계를 바꾼 날. 출판사가 물었죠. 왜 한국입니까?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국가의 의무였다는 걸 일깨워줬죠. 책이 출간되고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한국 정부가 저를 국제자국민보호연합 초대 의장으로 추천한 겁니다. 왜 저입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외국인이니까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 위치에서 이 원칙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첫 임무가 주어졌죠. 각국을 순회하며 한국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첫 발표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 강당이 꽉 찼죠. 한국이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특별한 건 다른 나라들이 그 당연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죠. 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 330명의 부모에게 가서 효율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답했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다음은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말했죠. 강대국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GDP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의지와 능력이죠.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으니까요. 6개월 동안 저는 47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죠. 23개국이 자국민 보호법을 개정했고 15개국이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필리핀이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죠. 이제부터 필리핀은 한국식으로 간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 1년 후 제2차 캄보디아 사건의 1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구출된 330명이 모두 참석했죠. 그들은 이제 330인 위원회를 만들어 해외 한국인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가 되어 다른 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박 대령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장군이 된 그가 제게 말했죠. 그레이슨 박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330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한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존재 이유를 되찾았죠. 이제 전 세계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지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합니다. Yes, we can. Yes, we will. Always. 저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했다. 한국이 세계를 바꿨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그 근본을 바꿨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30명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자국민이 납치됐을 때 전 세계가 포기를 예상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전원을 구출해낸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48시간 만에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72시간 만에 국제사회를 압도하며 일주일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초월적인 힘, 특히 협상 대신 행동으로, 타협 대신 결의로 세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모습에서 진정한 초강대국의 위험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압도적이었던 건 전 세계가 한국식 자국민 보호 프로토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영국도 모두 한국을 배우겠다고 나선 역사적 순간, 이것이야말로 GDP나 군사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선진국의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천동지할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압도적인 자부심의 순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찬 코리아였습니다.